주말 동안 주식은 못 팔죠. 부동산도 못 팔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바로 팔 수 있죠. 그 지점이 단기적으로는 항상 바닥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철영입니다. 네, 주말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정말 요동을 쳤죠.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부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비트코인의 경우 하루 동안에만 10만 달러에서 9만 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10만 달러 위로 올라가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이 트럼프 관세 정책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실행되는 것이고 이게 앞으로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강경한 관세 정책은 예상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제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과세 부과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걸까요? 네, 쉽게 말하면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더 급진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1차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취임한 지 2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바로 강경한 관세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지 못했고, 또 대부분 트럼프가 협상용 정도로만 관세 정책을 사용할 것이고 정말 강경한 정책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존의 평균적인 미국의 관세율의 거의 5배에 육박하는 엄청난 관세 정책입니다. 이렇게 원래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고 급진적으로 관세 정책을 실시하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얻어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한 달간 유예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다시 반등해 있는데요. 이번 관세 이슈로 인한 시장의 불안이 해소됐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일단은 다행스럽게도 캐나다와 멕시코가 모두 한 달 동안 유예하기로 했고, 또 중국도 이제 협상을 하기로 했죠.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는 아직 협상 전이긴 한데, 근데 이미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의 협상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중국도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타협이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트럼프가 똑같아요. 관세를 협상용으로 사용한 것이지 이걸 을 이용해서 정말 양국 간의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만든다, 그 정도의 의도를 가지고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번에 유예가 되긴 했지만은 결국 한 달 이후에도 트럼프가 계속 협상을 통해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국가들이 어느 정도 미국에 양보를 하면서 관세가 시장이 그렇게 불안해하는 극단적인 수준으로는 흐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관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마약 루트를 차단하겠다든지 그 다음에 불법 이민을 막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안에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미국의 이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가 미국의 제조업 산업 관련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곳에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미국 내에 있는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국가들의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그 국가들의 제품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반대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의 경쟁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나 관세가 붙게 되면 이제 해외에서 무언가를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면은 제조업 생산 시설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이라고 그러죠. 이런 미국으로 생산 시설이 복귀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이득을 생각을 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세계가 점점 파편화되고 특히 브릭스 세력들이 굉장히 커지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관세를 무기로 삼아서 협상용 도구로 삼아서 미국의 국제 정치적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함으로써 미국의 힘을 어느 정도 되찾겠다, 미국의 패권을 되찾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미국 관세 조치가 유럽과 한국, 대만 등으로 점차 확대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관세 전쟁이 지속되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지는 않을까요? 네. 근데 표면적으로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요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관세가 붙게 되면은 그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조금 더 심층적으로 또 더 장기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관세가 붙게 되면 양국 간의 무역이 위축되게 됩니다. 수입 수출이 줄고 기업들의 실적이 줄고 당연히 기업들의 투자도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위축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경기가 이 위축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관세가 당장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그런 원인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디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이 관세 정책을 실시하는 진짜 숨은 의도도 들어가 있는데요. 트럼프는 이미 취임 1기 때 그 의사를 분명하게 보여줬죠. 취임 1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하면은 우선 채권 수익률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금리의 인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달러가 약해졌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당시 박스권 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 떨어질 정도로 달러가 취임 후 1년 동안 약해졌었는데 그때 이미 트럼프는 자신의 원하는 것을 보여줬던 거예요. 약달러, 그 다음에 낮은 금리, 채권 수익률. 이 두 가지를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번 관세가 그런 트럼프의 의도에 상당히 부합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선은 무역이 위축되고 경기가 약화되게 되면은 당연히 금리를 인하하게 되겠죠. 지금 금리 전망치가 굉장히 높아요. 올해 안에 원래 2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었는데 현재는 1번 정도밖에 금리 인하가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을 정도로 금리 전망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죠. 그런데 경기가 악화되게 되면은 금리 전망치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빠르게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경기가 악화되면서 금리가 인하되고 유동성이 확장되게 되면은 결국 달러가 약해지죠. 통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서 달러가 약해지게 되는데 이게 이미 트럼프 1기 때 실행했던 장면이고 그때 트럼프 1기 때는 연준을 굉장히 압박함으로써 그러니까 파월을 압박함으로써 금리를 기준금리를 낮춰서 이렇게 낮은 금리를 실현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실패했죠. 연준이 일단 말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내려봐야 단기금리만 내려갈 뿐이지 장기금리는 내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에 진짜 영향을 주는 것은 단기금리가 아니라 10년물 채권금리 그러니까 장기금리예요. 이게 주식시장, 그 다음에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고 특히 부동산 시장에 거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원인이거든요. 근데 기준금리 내려봐야 여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실제로 이번에도 기준금리가 이미 상당부 내려왔지만은 채권 수익률은 오히려 올라서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거의 한때 5% 근처까지도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어차피 장기금리가 내려가지도 않기 때문에 트럼프가 작전을 바꾼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관세를 통해서 국제 무역을 위축시키고 그 다음에 경기를 약화시켜서 연준이 금리를 자연스럽게 내리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 장기적인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그 다음에 국제 정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서 안전자산인 미국의 채권의 수요가 올라가게 되고 미국의 채권의 수요가 올라가면은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죠. 근데 가격과 수익률은 서로 시소관계예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채권 수익률이 자연스럽게 하락합니다. 또 각국이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면서 동시에 또 채권 수익률이 자연스럽게 하락하고요. 이렇게 연준을 압박해서 강제로 금리를 내리게 하는 방법보다 관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리게 하는 방법이 미국의 제조업도 강화시키면서 미국의 패권도 찾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트럼프가 정말로 원하는 약달러와 낮은 채권 수익률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두고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 정책을 시작부터 강경하게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 정책처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특히 크게 요동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매수 기회로 삼아도 괜찮을까요? 제가 뭐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어떤 위기성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가격이 반응하는 자산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황금성이 존재하는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이번에도 주말에 그런 일이 발생했지만 주말 동안 주식은 못 팔죠. 부동산도 못 팔아요. 공인중개사도 쉬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바로 팔 수 있죠. 그 다음에 한밤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주식 한밤중에 못 팔죠. 근데 비트코인은 바로 팔아요. 그 다음에 당장 정말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당장 현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은 팔고 나서 며칠이 지나야 통장으로 입금을 할 수 있지만은 암호화폐는 팔고 나면은 바로 1분 안에 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하죠.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자산이기 때문에 24시간 거래가 되고 24시간 유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인가는 그 시간이 활동 시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느 나라인가는 그 시간이 활동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거래를 하는 유동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이 아무리 대단한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밤일 때는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애프터마켓이나 프리마켓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동성이 낮죠. 근데 비트코인은 24시간 항상 어딘가에서는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유동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황금성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일단 제일 먼저 가격이 반응하는 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고 당연히 위기와 같은
같은 악재성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나중에 금을 능가할 정도로 시가총액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금보다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그리고 이런 특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런 위기에서 가격이 하락할 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물론 그 이벤트가 단기성 악재 이벤트일 경우.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은 지난 작년 7월 이후로 지금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의 매달 한 번씩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위기가 있었어요. 7월에도 있었고 8월에도 있었고 9월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땠냐면은 그 위기 때 크게 하락하는 그 지점이 단기적으로는 항상 바닥이었어요. 특히 8월 5일에 블랙 먼데이의 경우에는 4만 달러대까지 하락했죠. 저는 아마 이번 사이클이 끝나고 약세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까지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 얘기는 그때 당시에 그 바닥이 역사적인 바닥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은 감정에 따라 거래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의 감정에 반대로 거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거는 꼭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 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밤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국부펀드 설립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부펀드에 비트코인이 포함될 가능성과 이에 따른 파급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정확히는 이제 국부펀드 비트코인이 포함된다기보다 국부펀드를 만드는 행정명령을 한 건데요. 이제 90일 동안 국부펀드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운영할지를 조사해서 제출하라는 이제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게 펀드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90일간의 검토 기간을 갖추고 그게 끝났다고 하더라도 또 펀드가 갑자기 바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을 걸리고 이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뭐 비트코인이 거기에 포함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또 가격 올라가는데 도움을 주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관세와는 반대로 일시적인 호재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장기적인 영향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분명히 국부펀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국부펀드에 틱톡과 같은 기업을 인수하는데도 자금이 활용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범용적인 펀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 범위가 굉장히 넓은 펀드라는 거죠. 그럼 이런 펀드에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이 포함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 행정명령 바로 한 일주일 정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행정명령, 정확히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하면서 국가가 디지털 자산을 비축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서로 연계해서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비트코인이 국부펀드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당장은 아니고 검토 자체에도 수개월이 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펀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코 단기적인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된 얘기들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도 보셨다시피 시장은 언제든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내가 같이 동조해서 함께 움직이면은 좋은 투자를 하지 못하겠죠. 오히려 사람들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투자 시장에서는 항상 옳은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앞으로도 감정에 따라 투자하지 마시고 본인의 소신과 신념을 지키시는 투자를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